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올해 환절기에는 감기 걸린 경우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이제는 감기 기운만 있으면 의뢰의 코비드 테스트를 제일 먼저 해보면서 코비드인지 아닌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런데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봐도 올해는 주위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상당수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걸리고 또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감기는 환절기에 늘 우리 주위에 존재해왔던 것이 지난 2년 동안 잠잠하다 드디어 옛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정말 지난 2년 넘는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으로 감기가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이 거의 증명되는 듯 싶어 보입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토픽은 패스트 패션의 여파, 의료 시스템의 변화, 다양한 투자 방법, 이집트의 인구 증가, 그리고 다시 살아난 크루즈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 패션 이름 중에 하나이죠. H&M 대표적인 이름인데요. 이런 데서 만들어낸 옷은 지구 반대쪽 후진국들로 옮겨가서 엄청난 여파를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가나 같은 나라에서는 엉킬 대로 엉킨 수십 개의 옷들이 하수구를 막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말이 있는데요. 이곳 언어로 이런 것을 Dead White People's Clothes라고 백인들의 죽은 옷이라는 의미죠. 가나의 수도 근방 비치가에는 부자 나라들의 쓰레기들이 들어와 몇 피트씩 쌓여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가 흔히 보는 크록스 샌들이 삐져나온 모습도 보이고요. 파란색 랄프 로렌 폴로 셔츠도 보이고 빨강색 빅토리아 시크릿 브라도 보입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산더미의 의류들은 바닷가에 양방향으로 쭉 늘어진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곳의 하수구, 수로 이런 것을 막아버리고 또 결국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거센 파도는 마치 이것을 거부하듯이 비치 해변가에 늘어지게 만드는 결과입니다. 이곳 정부 관리가 말하는 것에 의하면 이렇게 들어온 의류 중 40%는 또다시 판매되거나 옷을 입지 않게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온 백인들의 죽은 의류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나 인프라스트럭처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것을 단순히 수입 자체를 중단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나마 이것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문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재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의류가 점점 더 저렴해지고 숫자적으로 폭발하면서 잠시 입고 버리는 옷은 더 늘어난 것입니다. 매년 의류계는 1천억 개의 옷을 생산해냅니다.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인간 한 사람당 14벌 꼴에 되는 숫자인데요. 이 숫자는 2000년 당시보다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 옷을 만들기 위해 수천, 수백만 개 옷이 버려지는 현실입니다. 이 분야를 잘 아는 사람은 말합니다. 이렇게 옷이 재활용되는 것은 아주 드문 것이라고 이런 일은 예전부터 잘 알려져 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정도의 대규모 스케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스트럭처는 지구 어디를 가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대신 이렇게 처분된 수많은 옷은 중고품을 다루는 글로벌 세컨드 핸드 체인망으로 넘겨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옷은 더 오랫동안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이렇게 증가한 패스트 패션으로 소비자들은 질적인 옷보다는 양적인 쪽으로 기울어 개발도상국과 후진국 시장을 위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2013년 H&M은 글로벌 중고 의류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40개 국가에 걸쳐서 수천 개가 넘는 수집할 수 있는 컬렉션 빈을 설치했고요. 또 다른 대형 체인업이죠. 망고나 자라들도 이것을 따르면서 그들 자체의 컬렉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크게 써 있습니다. Recycle here 이런 로고로 짙게 새겨 놓았는데요.
그러나 이런 모든 움직임도 이런 거대한 스케일의 재활용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지구 안에서 사용된 옷이 또다시 새 옷으로 변하는 비율은 1%도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의류 산업계는 그들이 수집한 옷들이 절대 땅으로 묻히는 랜드필이나 쓰레기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는 있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실제 이렇게 컬렉션에서 수집된 옷들은 글로벌 세컨핸드 마켓으로 가기 일쑤죠. 그리고 이런 옷 아이템들이 이런 글로벌 중고 마켓에 한번 들어가고 나면 이것은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정으로 처분되고 옮겨지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새 것이든 중고이든 거의 모든 의류 아이템들은 끝에 가서는 땅속에 묻힌다고 생각하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의류 아이템 재활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혹시 가능하다면 옷을 입을 수 있는 한 오랫동안 입는 것이 제일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는데요. 의류 재활용 현재로서는 산업계적인 스케일로는 불가능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곳에서는 재활용 회사들에서는 그나마 랜드필을 줄이려는 의도로 버려지는 옷 아이템을 조그맣게 잘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내 인슐레이션이라든지 카펫 밑에 까는 재료, 또 실험실 쥐들이 사용하는 침대 등 이렇게 몇 가지 예가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의류 산업계는 생각보다 피 튀기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분야입니다. 외화 가치는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거리고요. 쇼핑 코스트는 엄청나게 뛰어올랐고 패션 트렌드는 매일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중에 하나만 크게 변한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마켓은 거의 마비될 것이라고 합니다. 인터뷰에 응한 수십 개 업체들은 이익 마진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의류의 질적인 하락은 걷잡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몇 번만 빨래해도 찢어지고 입을 수 없게 되는 의류가 태반이라고 말하면서요. 옷감 천 자체도 너무나 질적으로 형편없어서 아주 값싼 인조실로 만들어져서 재활용도 불가능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새로 만든 옷의 가격이 중고와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매 구매자들은 이제 값싼 중국산과 경쟁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말합니다. 인도는 로컬 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 세컨핸드 의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캔들라 지역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라이선스를 얻은 회사에 한해서 중고 의류를 재활용해서 다시 수출된다는 조건하에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정리된 의류의 60%는 수출됩니다. 이렇게 일단 초기 분리가 이루어지고 나면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2차 점검에 들어가고요. 혹시 흠이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만져보면서 골라냅니다. 그러는 동시에 의류의 사이즈라든지 남녀 의류를 구별해 놓기도 하죠. 이것을 담당하는 한 여성은 8학년 교육이 전부입니다. 영어는 물론 모릅니다. 그러나 서양 브랜드와 디자이너 레이블은 잘 알아봅니다. 공장 벽에 붙어있는 로고와 공장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어서 랄프 로렌이라든지 토미 힐피거, 나이키의 스위시, 리바이스 501은 잘 알아봅니다. 이렇게 정리된 아이템은 아프리카로 수출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의류는 베이비들 입는 베이비 옷이고요. 남성의 폴리에스터 바지는 아무도 원치 않는다고 웃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패스트 패션의 인기가 한참 하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여 년 동안 생산된 수백억 개가 넘는 의류들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해변과 하수구를 꽉 틀어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특히 미국 같은 선진국가의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로 이집트에서는 인구가 너무 많이 증가해서 출산을 자제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일 강가의 조그만 마을에 사는 32살의 라나 레갑이라는 여성은 이미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6번째 임신이라는 뉴스에 부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러함에도 이집트 정부는 국가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하면서 좀 더 적은 숫자의 자녀를 낳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수천만 달러를 들이면서 전국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요. 이집트 대통령은 2명 이상은 낳지 말라고 진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매년 출산율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매년 출산 숫자를 40만 명이 넘지 않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숫자라고 합니다.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면 이것으로 인해서 국가에 미치는 다양한 부정적인 여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인구는 1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2019년에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1.78%였는데요. 그렇지만 대통령은 뭔가 변화가 없다면 2050년에 가서는 1억 9,300만 명이 넘어가면서 거의 2억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풍족한 삶을 원한다면 출산율을 신경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이집트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빈혈과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에 신경을 쓰고 협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인구 증가가 고민거리가 되면서 많은 서방 국가들과 달리 이집트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공통점입니다. 자연 자원의 부족 현상, 또 다양한 사회 서비스가 부족한 곳이면서 그런데 이런 곳에서는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죠. 나이제리아 같은 곳은 이집트보다 인구가 2배인 곳이고요. 이티오피아는 인구는 1억 2천만이 넘었고 아프리카 전체는 10억 명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에 가서는 아프리카 내 26개 국가 인구가 현재 2배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카이로 이집트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시급하다는 입장으로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음식과 물 공급이 더 위협을 받으면서 더 국민들에게 출산율을 감소할 것을 부르짖은 것이죠. 현재 이런 이집트의 문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문제에 더 영향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프리카 전체는 어떻게 보면 한 덩어리 땅덩어리 볼 때 이산화탄소 방출량에서는 고작 3%만이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기후변화의 이 피해는 가장 많이 입는 지역입니다. 현재 이집트의 인구 증가는 빠른 속도이지만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출산율은 다소 감소했기는 했습니다. 단지 감소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점이 문제인데요. 전국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자원의 부족 현상을 피하는 차원에서 분석해 볼 때 1년의 현재 출산율 200만 명에서 아까 앞에 대통령이 말한 40만 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7개월 동안만 해도 100만 명의 베이비가 태어나면서 현재 이집트의 인구는 1억 40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1950년대 독립국가가 된 이래 5배 증가한 숫자입니다. 현재 이집트의 이런 인구 증가는 모든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매일 벌어지는 트래픽은 전쟁이나 마찬가지고요. 쇼핑몰, 학교 교실, 아파트먼트는 넘쳐난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도시, 도심지 사람들은 외곽 지역에 나타나는 기후변화의 환경에 미치는 여파는 직접적으로 덜 느끼고 있는 셈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외곽 지역의 농경지는 기후변화의 최전선에 맞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온은 엄청나게 뛰어오르고 바다 수면이 증가하고 식수 부족, 또 폭염, 모래바람, 혹독한 기후 등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국가를 이렇게 보면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나일강을 따라서 양쪽으로 가느다란 비옥한 지역에 거의 몰려 살고 있습니다. 농부들은 강물에 크게 의존해 사는데요. 최근 들어 강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물 부족은 절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정부는 농장에서 사용하는 물을 제한하는 정책까지 구상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한 라갑 가족은 왜 정부가 이렇게 그러는지 이해가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출산 제한에 대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집은 아무 문제 없다고만 말합니다. 저축도 정기적으로 하면서 자녀를 키우는데 아무 어려움 없다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부족하지 않게 키운다고 말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아무 대책 없이 아이만 많이 낳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장 지역에서 자녀 출산을 제한하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농장 가족들은 일꾼들이 필요한 이유로 아이를 많이 낳는 편입니다. 이런 상황에 정부가 출산을 줄이라는 캠페인은 별다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반발감 등 부정적인 결과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이런 농장 지역에서 자녀를 2명만 낳는 것은 전혀 말도 안 된다고 말을 하고요. 이집트 경제 성장이 더딘 문제를 두고 농장에 사는 사람들에게 핑계를 대는 것은 이 문제의 희생양으로 취급하는 것밖에 아니라고 모두 비난합니다. 이러함에도 UN 산하의 가족계획 캠페인이 모바일 클리닉이 담당하면서 피임 방법 등을 교육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사용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현재 이집트의 2021년 가족건강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5세에서 49세 사이 여성들 중 65%는 가족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2014년 이때 당시 숫자보다 8%가 증가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런 피임 도구는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이집트 여성들은 피임을 두고 반감을 가지면서 이런 것은 하늘이 주시는 것을 거부하는 격이라고 말합니다. 이번 6번째 임신을 기대한다는 라갑 가족은 이번에 쌍둥이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클로디아 시글이라는 여성은 스토먹 플루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 보험에 있는 프라이머리 닥터 오피스에 전화해서 처방약을 좀 얻을까 생각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클로디아 씨는 온라인으로 받은 메시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이상 닥터를 방문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오피스에서 그녀가 더 이상 환자가 아니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거기다 그 의사는 더 이상 새 환자는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 다른 프라이머리 닥터를 찾아야 했습니다. 도저히 이 메시지를 보고 이게 맞는가 하고 의심했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환자들이 지난 몇 년 동안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닥터 오피스를 멀리해 왔는데 그렇다면 오피스에서도 조만간 오지 않으면 닥터를 잃게 된다는 걸 이런 것을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고개를 흔듭니다. 지난 마지막 방문 이후 몇 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담당 의사로부터 드랍된다는 것부터 황당한데 현재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과연 전국적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생각보다 많다는 지적입니다. 자주 오지 않는 환자를 리스트에서 뺀다는 것도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프라이머리 닥터들은 밀려드는 환자들이 많다 보니까 대기자 명단까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주 오지 않는 환자들을 없애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프라이머리 케어 오피스는 엄청나게 바쁩니다. 이런 이유 중 하나는 이번에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한 것인데요. 비록 지속적으로 같은 의사가 환자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함에도 환자가 지난 몇 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다면 병원 측에서도 앞으로 이런 환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환경에 그 공간을 남겨놓고 있는 것도 쉽지 않다는 말이죠.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사를 가거나 그렇게 또 새로운 닥터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보험회사들은 닥터 오피스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닥터 오피스 차원에서도 몇 년 동안 오지 않는 환자를 새 환자로 구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장기간 오지 않다가 환자가 오면 수많은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이럴 때는 완전 새 환자로 시작하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환자 스테러스에 따라서 닥터 오피스가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환자는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 분야 전문가인 코트니 존스 씨는 이분은 시니어 디렉터인데요. 환자의 이런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환자 생각에는 본인 건강을 책임져 온 신뢰할 수 있는 의사와 팀 전체인데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팀을 찾아야 하는 답답한 심정이라는 것이죠. 앞에 말한 클로디아 씨는 의사를 찾는 것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정말 몸이 많이 아프지 않고서는 의사를 멀리하라는 아버지 충고를 늘 지니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 동안 물론 의사 오피스를 방문하지는 않았지만 전화는 몇 번 해서 오피스 스태프들과 본인 백신 상태 등에 대해서 대화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온라인 메시지를 받고 클로디아 씨는 결국 오피스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들의 설명은 3년이 지나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보험회사 프로토콜 때문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렇다면 환자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는 질문에 아무도 답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현재 메디케어의 전통적인 fee-for-service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클로디아 씨는 새 환자를 받는 닥터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돼서는 그녀의 증상은 다 사라진 것이죠. 그녀의 케이스를 담당하는 제퍼슨 헬스가 말하는 것은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Guidance에 의하면 담당 의사를 3년 이상 방문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Electronic Medical Record는 이런 사람을 새 환자, New Patient로 간주, 구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클로디아 씨 같은 경우 프라이머리 닥터를 유지할 수 있게도 해주는데 이 경우는 닥터가 은퇴하느라 새 환자를 더 이상 받지 않아서 새로운 닥터를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미국 의사협회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윤리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만약 환자를 취소하게 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환자에게 알려서 새로운 닥터를 찾을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의 경우 2,000명 이상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요. 닥터가 충분히 매니지가 가능한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환자 케어와 닥터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 의사들이 번아웃 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실제 핸들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숫자의 환자를 돌봐야 하는 데서 온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10여 년이 지나도 의사 수요가 공급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보이면서 사람들이 나이를 더 먹고 의사의 필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은퇴하는 의사들은 증가하면서 이러니까 수요 공급 차이는 더 커질 전망이 높습니다. 미국 의과대학 협회에서는 2034년에 가서는 약 4만 8천 명 이상의 프라이머리 케어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본인의 프라이머리 케어 닥터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장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정기적인 체크업도 이런 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의료 시스템에서는 이런 1차 담당 의사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차 심각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의사를 보는데 경제적인 것도 크게 작용합니다. 꾸준히 밀려드는 환자로 의사의 인컴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메디케어 환자를 받지 않는 오피스들도 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는 페이먼트가 너무 낮아서입니다. 사실 의사가 무조건 환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임상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따르지 않는 환자라거나 또 자주 캔슬하는 경우 또 병원에서 행동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환자를 디스미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 자칫하다가는 불법적으로 환자를 거부했다는 것으로 문제의 가능성도 아주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 생각에 문제가 없어서 의사를 오랫동안 찾을 일이 없으면 좋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3년이 넘으면 리스트에서 본인 이름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니 놀랍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중 몇 개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일 텐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미국 부자들이 이용하는 방법들이 다양한 것들이 많네요. 그런데 투자 중 부동산 투자는 대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유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크게 영향을 덜 입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현재 모든 것 가격이 뛰어오르고 재료들 뛰어오르고 인건비도 크게 뛰어오르면서 집을 짓는데도 크게 가격이 뛰어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잘 구입한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불로소득을 가져다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 결코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 고장난 것도 고쳐줘야 되고 힘든 테넌트로 머리가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투자에 이런 고민거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REIT라고 부르죠. REIT 이것에 투자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값비싼 시계를 주고 파는 마켓도 투자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롤렉스라든지 파텍 필립의 이런 시계의 투자가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후 인기 있는 롤렉스 모델들 가격이 21% 떨어졌다고 나와 있고요. 파텍 필립 역시 가격 역시 같은 기간에 19%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이런 럭셔리어스한 시계 가격이 크게 뛰어오르면서 세컨핸드 시계를 팔려는 사람들이나 딜러들이 무척 늘어나면서 인벤토리가 증가한 이유라고 합니다. 현재 앞으로 경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내년 경기 침체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자산을 투자하고 싶다면 현재 같은 시장의 경제에도 몇 가지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하나가 와인입니다. 사실 인간이 와인을 마신 역사는 수천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투자 목적보다는 와인을 즐기려고 구입하고 모으죠. 그런데 상당히 귀한 와인은 시간이 가면서 그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5년 이후 경매로 유명한 소더비의 Fine Wine Index는 316%, 3배 이상 뛰어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분산 투자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재같이 인플레이션의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와인 투자는 이런 디버시피케이션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와인을 직접 살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보관하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이런 장소를 보관하는데 새로 만드는데 드는 비용은 수천, 수만 달러가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와인 투자는 정말 부자들에게 적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와인 투자 플랫폼들이 들어서면서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와인 투자에 참여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와인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는 비싼 와인은 생산 숫자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보통 몇백 병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역시 인플레이션과 크게 상관없고 현재 S&P 500 올해에만 25%가 감소했는데 그러나 리백스 파인 와인 1000은 올해 14.1% 증가를 받습니다. 이것은 크게 비교가 되죠. 앞에 말한 대로 소더비에 의하면 2005년 이후 316%가 증가하고 이것은 글로벌 에퀴티 인덱스를 지난 15년 동안 평균 1.88%로 더 크게 앞지른 숫자라고 합니다. 이런데 투자할 수 있는 곳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이름이 비노베스트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 예인데 본인이 모든 컨트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주식을 사고 팔듯이 와인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시작해 보려면 일단 들어가서 어카운트를 먼저 만들고요. 최소한 $1,000 이상 집어넣어야 되고 전문가 소믈리어가 본인 포트폴리오를 정해 셋업해 줍니다. 그리고는 뒤로 물러나 지켜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와인을 살 기회나 팔 기회가 생기면 이것을 직접 알려주고요. 그리고 와인은 소유한 것이어서 본인이 소유한 것이어서 본인이 마시고 싶다면 이것을 요구하면 본인에게 배달해주고 즐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에는 13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는데 이 포브스나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색다른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농장 땅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보통 부자 중에서도 정말 부자들이 농장, farmland에 투자한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 갑부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인 빌 게이츠가 미국에서 가장 많은 farmland를 소유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농장은 주식시장의 오르내림에 무관하게 가치가 나간다고 하는데요. 지난 1992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매년 평균 11%씩 리턴이 돌아왔고요. 이것에 비교해서 같은 기간 동안 S&P 500은 8% 리턴을 기록했습니다. 본인이 농장에 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이제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마음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경기 침체, 리세션이 바로 앞에 버티고 있는 상황에 가능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만 지나가기를 기대하고 조용히 있죠. 그런데 이런 차원의 분수하나를 원한다면 평생 자산인 farmland를 권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가오는 2050년에 가선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을 넘어가고 아무래도 먹어야 하는 음식은 최고로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47년 동안 농장에 투자해서 돌아온 리턴은 매년 평균적으로 10.27%입니다. 이것은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높은 수치이죠. 더욱이 최근 20년 동안은 11.28%로 그 수치는 더 높습니다. 미국 내 현재 농장의 96%는 가족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족들의 다음 세대 자녀들 농장에 관심이 멀어져 갑니다. 65세 이상 되는 농부들이 소유주 중에 40%를 차지하고 35세 이하 농부들 숫자에 비해서 이것은 6배가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농장들이 그동안 주로 개인 소유하면서 이것을 마음이 있어도 살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서서히 마켓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든 농부들이 은퇴하고 자녀들이 다른 삶을 찾아 나서면서 더 이것이 마켓에 더 늘어나는 것이죠. 농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농장에 투자를 할까요? 하고 질문을 하는데 Farm Together라는 투자 플랫폼을 찾아보십시오. Farm Together. 미국 농장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미니멈으로 $15,000가 필요하고요. 이것을 어카운트를 여시고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십 년간 농장 farmland는 가장 안전한 것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년 반 전 팬데믹이 막 선언될 때 기억나시죠? 그때 크루즈 선박 내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또 선박을 항구마다 거부했죠. 그러면서 여행객들 배 안에서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악몽의 이야기들이 다 기억나실 겁니다. 2020년 초 크루즈 선박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일부 사람들은 크루즈 산업계 자체가 영원히 회복이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옛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 크루즈의 팬은 나의 남은 여생 크루즈 안에서 보내고 싶다고 말합니다. 지난 2020년 초 문제로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요. 우리 이제 모두 백신을 맞았고 개인 건강 프로토콜을 모두 따르면서 크루즈를 즐긴다고 말합니다. 이들 부부는 얼마나 크루즈를 여러 번 탔는지 그 숫자를 잊어버릴 정도라고 하는데요. 내년까지 앞으로 3번의 크루즈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루즈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새로운 나라에 와 있고 거기다 최고 서비스의 베네핏이 너무 즐겁고 황홀하다고 말합니다. 지난주 호주에서 12개 크루즈 중 4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나 대부분 양성으로 나온 승객들은 5일 동안 개인 격리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지난 2년 전 선박에 갇혀있다시피 했던 당시와 천지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크루즈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은 본인이 즐길 것 다 즐기고 있습니다. 한 보험회사가 4,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요새는 크루즈를 타는 사람들 3명 중 2명꼴로 크루즈의 양성 케이스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려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산업계가 활발하게 회복에 들어갔지만 크루즈는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많은 제재 사항들이 사라지고 크루즈를 떠날 때 음성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3명 중 2명은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이것은 올해 초만 비교해봐도 완전히 반대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2022년 멤버 서베이라고 이름도 있으면서요. 이 모든 사람들 중 91%는 2023년에 가서 크루즈 예약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크루즈를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규 여행자들도 앞으로 2년 안에 크루즈를 계획하고 싶다고 한 경우가 75%였습니다. 또 크루즈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첫 번째 사람들도 이제는 크루즈를 계획하는데 전혀 문제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제는 충분히 안전해 보인다고 말을 하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이제는 정상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지난 8월 달부터 크루즈 라인들이 백신과 테스팅 의무화를 폐지하면서부터 예약 부킹이 폭발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특히 호화판 럭셔리 크루즈들은 더욱더 인기로 예약이 매진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 럭셔리의 최고 호화 하이엔드 크루즈인 노르웨이전 크루즈 라인은 최근 들어 마케팅에 엄청난 경비를 투자하면서 소비자 예약이 모두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최신식 클래스 선박인 노르웨이전 프리마는 지난 55년 회사 역사 중 최고 예약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원정 크루즈라고 부르는 엑스피디션 크루즈가 인기가 폭발하면서요. 이 분야 전문가들도 이것은 놀랐다고 합니다. 예상을 넘었다고 하는데 이런 종류는 보통 크루즈에서 특별한 종류로 크루즈 동안 소형 보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먼 장소 깊숙이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머린 바이올로지스트 같은 특별 전문가들과 같이 설명도 듣는 기회도 갖는 것이죠. 지난 60년 넘게 크루즈 여행 예약을 회사를 해오던 이 회사 역사 중 요새 예약 중 가장 많은 비율이 바로 이 엑스피디션 크루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즈는 이미 팬데믹 이전 수준을 넘어섰고 이 경비 지출 수준도 예전보다 높은 신기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런 예약이 폭발하고 있지만 글로벌 크루즈 산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가려면 최소한 2027년까지는 가야 할 것이라고 마켓 리서치 센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팬데믹 이전 크루즈 산업계 이 총 수입이 그때 당시 679억 달러였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것의 절반 정도 380억 달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년 7%씩 상승하면서 5년 만에 679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차원의 회복에 발목을 잡는 지역이 2군데 있다고 하는데요. 동구 유럽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정확한 이유는 제공하지 않은 채 글로벌 차원에 보다 보면 지리적으로 다양한 텐션들이 존재하면서 이런 회복에 지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 아시아 쪽 문제에서는 중국의 더딘 회복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한 케이스의 코비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Zero Tolerance 코비드 정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중국이 보통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크루즈 마켓의 80%의 커스터머를 차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약 55%만을 기록하면서 저조하죠. 이런 이유는 중국 자체의 문제도 그렇고 이 중에 특히 중국 남부 서던 차이나 지역과 양쯔강 지역에서 특히 문제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크루즈의 수입은 2020년에 가서는 다소 저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7년에 가서야 팬데믹 이전 수준의 75%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2020년 팬데믹이 선언될 당시 선박 내 갇혀있던 승객들이나 승무원들 길게는 6개월 넘게 바깥에 내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많은 회복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글로벌 차원은 아직 아닐지 몰라도 내년 들어 크루즈 예약은 아주 뜨거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크루즈 얘기를 듣다 보니 지난 3년 가까이 아무데도 가지 못한 사람의 경우 크루즈도 괜찮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요새 인기라는 엑스피디션 크루즈는 말로만 들어봐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크루즈에서 편안하게 즐기고 쉴 수 있다면 하루 정도 작은 배를 이용해 깊숙이 미처 가볼 수 없었던 곳을 경험하고 여기에 연관된 전문 지식을 함께 들을 수 있다면 정말 알찬 여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엑스피디션에 지친 몸은 선박에 돌아와 충분한 휴식이 가능하고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다양한 에너지 보충이 기다리고 있기에 정말 해볼 만한 여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 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KBS, MBC, SBS, NGC, 라디오 코리아 등 14개 한국방송 채널이 운영되는 디렉위성 TV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